TV 뉴스로 보건 데는 상당히 긴박했던 것 같아요. TV가 그냥 흔들려서 떨어질 것 같아서 급히 잡고 그런 영상들을 이제 좀 봤는데,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7.3 지진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번에도 7.5, 그러니까 일주일 이내에 더 큰 지진이 오는 게 아닌가. 이번 주 내내 아마 일본 내에서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각자의 생명 각자가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찬입니다. 오늘 또 찾아뵙고, 일본의 지진 최근에 일어난 거 있죠? 그거하고 또 지금 아직 뜨거운 중일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최근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쓰나미 경보까지 발령된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현재 현지 피해 상황과 분위기는 어떤가요? TV 뉴스로 보건 데는 상당히 긴박했던 것 같아요. 일단 4만 대도요, 이게 위에 천장 위에 형광등이 흔들릴 정도인데, 7.5 정도면은 그게 만약에 본진이었다면은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흔들림이. 근데 이제 지하 50km 정도에서 발생했다 그러니까 조금 깊기는 깊죠. 그래서 그런지 보니까, 영상에서 보니까 어항물이 막 그냥 출렁출렁 할 정도였고, TV가 그냥 흔들려서 떨어질 것 같아서 급히 잡고 그런 영상들을 이제 좀 봤는데, 7.5에 비해서는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된 7.5가 만약에 직격했다 그러면은 정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게 정말 다행으로 이제 느껴지는 거죠. 아오모리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지역인 도호쿠 지방에 속해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 경보라는 점에서 일본인들이 느낀 공포감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실제 반응은 어땠나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요, 7.3 지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9.0인가 엄청난 대지진이 왔단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7.5, 그러니까 이제 뭐가 두려우냐 하니까 일주일 이내에 더 큰 지진이 오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 거죠. 방송에서도 일주일 정도는 계속 주시해라,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동일본 대지진 같은 큰 지진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 같은 것이 있겠죠, 당연히. 일본인들에게 쓰나미라는 단어와 사이렌 소리가 주는 심리적 압박감, 트라우마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그동안 저도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난카이 트리포트 그 대지진은 길어야 한 30년 이내 9.1 정도의 지진이 올 가능성이 거의 8, 90%, 30년 이내라면 한 거의 100% 온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것 같고, 그게 최근에까지 계속 있었잖아요. 7월 달에 난리였죠. 그 다음에 후지산도 지금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하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지질학자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후지산이 폭발하는 거는 오늘 당장 폭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할 정도로 상황이, 그런데 이제 물론 지진이라는 게 스팬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지금 안 일어나고 3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스팸이 길긴 합니다만, 지난번 동일본 대지진이 엄청났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가까운 아오모리현에서 7.5가 이제 왔으니까, 지난번에는 7.3 온 다음에 9.0 동일본 대지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7.5 다음에 9점 지진이 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제 방송이 있었으니까 이번 주 내내 아마 일본 내에서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아마 주시할 것 같아요. 지진이 또 어떻게 더 크게 밀려올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비를 하고 있겠죠. 정부도 계속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각자의 생명 각자가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인들은 여전히 대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진과 관련된 집단적 트라우마가 일본의 문화나 생활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는 그 생사에 관한 뭐랄까, 죽음에 대한 개념이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은 초월했다 그럴까? 왜냐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덮친다거나, 또 태풍이 밀려와서 사상자를 낸다거나, 그런 일들이 워낙 자연재해가 잦으니까,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살고 죽는 거에 대한 인식이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은 달관했다 그럴까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어느 날 언제 올지 알 수도 없고, 지진이. 지금까지 일본에서 보면 큰 지진들이 예상하고 온 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지난번에 노도반도에서도 그게 7점 넘는 지진이 왔을 때도 사실은 거기에는 지진 지대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지진이 일어났고,
과거에 94년도 어딥니까? 간사이 쪽에 그게 큰 대지진이 났을 때에도 그때도 거기에 지진 나는 지형이 아닌데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6천 명 이상이 사망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이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자연재해가 많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인식이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달관했다 그럴까? 물론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살겠지만 일상생활에서 뭔가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뭔가 불안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요즘 일본이 많이 우경화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약간 좀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항상 위험이 가까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먼저 우리 우선 뭐 재팬 퍼스트 이런 개념들 국제 공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먼저 내 삶을 먼저 챙기자. 이런 마인드들이 굉장히 지금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그런 것들이 일본의 큰 자연재해가 잦은 것하고도 나는 좀 관계가 있지 않나. 뭐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것도 물론 거기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글쎄, 지진 문제는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옆에 존재하면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랄까. 뭐 그런 것들이 우리하고는 꽤 남다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나 지인분들이 지진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유학하는 10년 동안 자다가 한 4.0에서 4.5 정도 그런 지진은 여러 번 겪었습니다. 4점대가 되면은 건물이 약간 흔들려요. 높은 층은 더 많이 흔들리겠지만 흔들리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약간 흔들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흔들립니다. 그럴 때, 야, 이 밖으로 나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러다가 금방 잦아들까? 이게 굉장히 고민하는 시점이 4점 이상 되는 4점에서 4.5 정도. 이런 지진은 일본에서 그래도 드물지 않게 나타나죠. 나도 그런 건 여러 번 겪었고. 이제 처음에는 뭐 한 3만 대도 약간만 흔들려도 공포심이 있었는데,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한 4점대까지는 뭐 이러다가 금방 또 사그라들겠지 하는 생각에 피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94년도 일본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해 연말에 저기 간사이 그쪽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6천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오고 그랬을 때 그때 한국에서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괜찮냐고. 근데 내가 살던 지역하고 그때 그 지진 났던 그쪽 지역은 1000km 더 떨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부산보다도 저 한참 더 밑에서 지진이 났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은 거기 괜찮냐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뭐 내 경험으로는 그때 유학 막 시작하는 그 해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놀랐었죠.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난 느낌을 모를 겁니다. 경험해보지 않고선 절대 알 수 없어요. 근데 사실 동일본 대지진 때 그때 영상들을 찍은 것을 보면은 정말 경악할 정도죠. 물이 밀려 들어오는데 이제 쓰나미가 밀려 들어오는데 방송은 막 하고 있으면서도 그 언덕 위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제 밑을 내려다보면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도로에 막 차가 지나가고 하는데 그 쓰나미가 막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그리고 10분도 안 돼서 그 마을이 거의 다 잠겨버리는 와, 그 속도하며 그걸 보고 있으면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죠.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일본 대진 때는 뭐 그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까지 폭파가 됐으니까 방사능 문제까지 같이 합쳐져 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뭐 일본은 이미 끝났다, 이제 끝났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됐었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되고 또 거기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복귀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경험들은 정말 일본에서는 심심찮게 겪는 경험이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지진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지진, 천둥, 지진, 가미나리 그리고 이제 오지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만큼 지진하고 천둥하고 뭐 그걸 그렇게 두려워한다 그러는데 천둥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진은 하여튼 일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자연재해이죠. 동일본 대지진에서 큰 피해를 받았던 지역은 복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요? 복구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방사능은 그게 뭐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가고 한다 그러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일본 정부는 어떻게든 그게 피해가 많이 실속화되었고 뭐 살기에도 크게 무리 없다고 선전하고 광고하고 또 그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한테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기를 권고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도 그게 방사능 수치가 그렇게 결코
순식간에 그렇게 몇십 년 만에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느냐 하면서 방사능이 사실은 어린애들이라든가 가임기를 앞둔 청년들에게는 치명타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뭐 그렇게 치명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다른 느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고향을 떠났던 하신 분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정부도 삶의 터전을 좀 마련해 줄 테니까 고향으로 귀향해서 사는 게 어떠냐 뭐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그렇게 복구된 건 아닙니다. 아오모리현에서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큰 피해를 입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그 홋카이도 큰 섬이 하나 있죠. 위에 일본 위쪽에 홋카이도가 있고, 그 밑에 혼슈라, 거기가 혼슈의 제일 위쪽 동쪽 지역이 거기가 아오모리란 말이에요. 거기 이제 아오모리에서 지진이 크게 그렇게 난다 그러면은 아오모리시 전체가 상당히 그 피해를 입을 거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뭐 仙台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나미는 뭐 그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겠나. 仙台까지라면은 도쿄 조금 위인데, 거기까지 만약에 9점대가 넘어가는 지진이 나온다 그러면은 동해 쪽으로 뭐 仙台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글쎄요, 도쿄까지는 오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쓰나미는 仙台그 위쪽으로 해서 아오모리까지 그 경계선에서는 아마 꽤 많은 높이 되는 쓰나미가 밀려오겠죠. 그리고 홋카이도에도 분명히 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당연히 물론 섬으로 이제 그게 바다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혼슈에 직접 타격받는 거하고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바로 이어지는 게 홋카이도 섬이니까 홋카이도 쪽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죠. 지난 11월 중일 관계가 정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결정적인 사건들과 그 흐름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제일 먼저 11월 8일 예산 심의하는 국회에서 야당의 질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가 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대만 유사라는 거는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국 정부가 대만을 통일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 그걸 상정을 한 겁니다. 그걸 대만 유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카이치 총리가 얘기했던 취지를 좀 정확히 얘기하면은, 중국 전함이 무력을 사용해서 대만을 통일하려고 할 경우에 아마 미국이 내원을 할 거고, 내원한다는 게 온다는 거죠. 참전하러 온다는 거죠. 그럴 거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과 미군이 전투가 벌어질 텐데, 그 상황은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한다. 그럴 경우에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을 도와서 그 전투에 참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자, 거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맺을 때에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그러니까 중국의 영토다, 이런 얘기를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일국 이체제로 받아들였는데, 체제는 뭐 대만은 민주주의 체제, 그 다음에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 체제는 다르더라도 하나의 국가다 하는 그런 취지를 받아들이면서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정 간섭이다 하고 중국은 이제 보는 거죠. 이 문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려면은 나와 밀접한 타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이게 이제 성립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본과 밀접한 타국이라는 거는 방금 이 맥락 속에서 얘기하면 미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이 대만으로 와서 참전한다는 가정하에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고 보고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 올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중국이 대만에 무력 공격할 경우에 과연 미군이 대만을 도와주기 위해서 중국과 전쟁을 벌일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가?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는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보이고. 그건 왜 그러냐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했을 때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침략받으면은 우리가 지켜준다 하는 그 사인을 받고서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있던 핵무기를 소련이 그 당시 반환했단 말이에요. 러시아를 반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에게 핵무기를 다 반환하면서 그 조건으로 우리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은 미국이나 나토가 지켜준다, 그 사인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도와주지 않잖아요. 물론 물자, 돈, 뭐 이거는 군수 물자, 돈은 지원해 주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미일 안보 조약에서도 중국이 만약에 그렇게 나올 경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저는 미국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
이 정권 하에서는 과연 중국과 전투를 치를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할 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대만 유사시에 미군이 참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본이 대만 유사를 일본 유사로 해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 집단 자위권 행사를 전제 조건이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인데 그 존립위기 사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거든요. 근데 대만은 타국이 아니잖아요. 국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군이 안 오는 경우에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 공격을 해서 통일을 하려고 해도 일본 단독으로는 대만을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부분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갑론을박 얘기가 나오고 다카이치 총리가 그렇게 명확히 발언한 것은 실수였다. 약간은 두리뭉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그동안의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그렇게 언급하는 바람에 중국 입장에서는 완전 내정 간섭이고 그건 또 하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중국은 성전국가였고 일본은 패전국이었다고요. 그때 성전국과 패전국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대만은 중국에게 반환되었다. 이게 얄타 회담이나 포츠담 회담에서 포츠담 선언에서 그게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도쿄 재판을 거쳐서 여러 가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획정되었던 영토를 일본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다시 옛날 군국주의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하는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거죠, 중국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의 중일 갈등 양상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보시기에 현재 수준을 위험 수위로 진단하시나요? 위험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최근에는 레이더 조사했다는 얘기죠. 레이더를 조준했다. 일본의 F-15, 중국의 J-15가 사격하기 전에 그 레이더 쏘는 거 있잖아요. 표적을 맞추기 위해서, 표적 조준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쐈다. 이거는 대단한 위험도가 높은 거죠. 왜냐하면은 그건 바로 사격하기 직전에 목표물을 조준하기 위해서 쏘는 거기 때문에 레이더를. 그래서 이제 일본이 발칵 뒤집혀졌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위험도까지 왔나 하면은 일촉즉발이란 말이 딱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이제 어느 지역에서 주로 일어날 것 같으냐면 오키나와 쪽에서 해역 공해상에서 이제 그렇게 일어났다 그러는데 그쪽에는 또 senkaku 제도하고 중국은 다위다위로 그러죠. 그 영토 분쟁도 있고 뭐 그런 저런 걸로 해서 지금 상황이 저 같은 사람도 저게 도대체 어떻게 귀결될까? 굉장히 긴장감이 돕니다. 근데 뭐 하물며 당사국들은 어떻겠어요? 비행기 타고 있는 조종사는 또 어떤 마음이겠어요? 정말 이렇게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선 전투기 레이더 조준, 중국인의 일본 여행 전면 금지 등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군사적 도발과 경제적 단절에 대해 시진핑 주석의 일본 길들이기로 봐야 할까요? 혹은 우발적 사건이라고 보실까요?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큰 흐름에서 보면은 빗나가는 분석이라고 봐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이게 동북아, 특히 중국, 일본, 한국, 한반도, 러시아는 저쪽 유럽 쪽에 속한다고 본다면은 동북아에서의 중국과 일본의 그 힘의 역학 관계가 엄청나게 바뀌었죠. 과거 1세기, 2세기 가까이는 중국이 거의 몰락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일찌감치 메이주신을 해서 국력을 키우고 군사력을 키웠죠. 그래서 결국은 중일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쭉 이어졌죠. 그리고 청일 전쟁이 이기고 나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까지 확전됐습니다만 결국 일본이 전쟁에서 패전하면서 사실은 일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동북아에서 힘을 잃고 조용히 살아야 될 그런 나라였는데 냉전이 터지면서 미국이 일본을 오히려 키워주면서 완전히 역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패전국이고 전범 국가가 사실은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냉전이 터지면서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적이 되고 일본이 아군이 되는, 그러니까 일본을 오히려 아군으로서 키워주는 그 역사가 지금까지 한 7, 80년 이어져 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일본이 절대적으로 경제적인 규모나 군사력에서 중국을 압도했었죠. 그러다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뭐 그러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최근에는 뭐 엔저도 심해지고 국력이 많이 쇠해졌죠, 일본이. 그러는 사이에 정확히 일본의 국제정치학자가 통계치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1985년도에 일본하고 중국의 국력이 일본이 중국 전체 경제 규모의 5배에서 6배 정도였다 그래요. 일본이 5배, 6배 컸다는 거죠.
그런데 40년이 딱 지난 현 시점에서는 중국의 경제 규모가 국력이 일본의 4.5배 뒤집어진 거죠.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여기 40년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동북아 정치 세력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0년 전에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에서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지금같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을까? 나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왜? 그때는 일본 국력이 엄청났고 중국 국력은 일본의 5분의 1, 6분의 1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덩스평 같은 경우는 도강양회를 외치면서 힘을 키우기 전까지는 절대 국제 어떤 문제에 너무 나서지 말고 개입하지 말고 조용히 힘을 키우자. 그게 이제 도강양회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2010년도에 센카쿠 제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중국이 일본의 국력을 능가하는 GDP에서 일본을 능가하는 게 2010년도였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막 중국이 일본 국력을 능가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15년이 지났나요? 14년, 15년 정도 사이에 4.5배나 더 성장한 겁니다. 중국이 일본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군사적으로도 엄청나게 이제 팽창을 했고 사실 지금 매년 군사비는 일본의 한 10배 비공식적으로 한 10배는 되지 않을까 일본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 10배 정도 군사비를 쏟아내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감이 확실히 생긴 거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일본의 총리가 중국이 가장 껄끄러워할 수 있는 핵심 이익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더 이상은 이제 참지를 못하겠다. 더 이상 이제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과거의 중일 관계가 아니다. 이런 마인드가 이제 확실히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힘의 역학 관계가 크게 변화한 게 이번 사건의 배경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이건 우발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질문에 시진핑 주석이 일본을 길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를 길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다소 있다고 봅니다.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그 발언을 그대로 놔두면은 만약에 정말 통일을 하려고 그럴 경우에 이건 일본하고 바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 아마 사전에 차단하려고 일본에게 강하게 저렇게 어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